세무사님, 저희가 일부에서 그 상속세 관련해서 그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제가 살펴보니까 상속세도 관심들이 있으시지만 사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건 증여세거든요. 네.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내 자녀들한테 지금 집값이 이렇게 비싸고 지금도 뭐 지금 또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좀 나 살아 생전에 내 자녀들한테 결혼 자금 좀 도와주고 싶은데 증여세는 뭐 좀 바뀐 거 없냐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안타깝게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증여세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이 과세표준과 세율 체계가 좀 변동이 되었다라는 거 말고는 뭐 기본적인 자녀에 대한 지급재산 공제가 상향이 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공제가 상속세 측면에서 많이 5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자녀 공제가 내가 증여세 측면에서도 증여재산 공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게도 개정안에서는 증여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담기진 않았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여세 측면에서도 이 자녀 공제가 좀 현실적으로 맞게 상향 조정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정안 발표가 되고 그 다음 날에 그 기재부 세제실장께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셔서 그럼 증여세 부분은 왜 개정이 없었냐, 소식이 네. 없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도 증여세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지금 이 상속세 자녀 공제가 거의 10배가량 뛰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거의 준하는 공제를 해주면 세수 감소가 결손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그 말씀해 주실 때 그 약간 합계 출산율 관련해서 좀 네. 미리미리 좀 젊었을 때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이런 출산율 고려가 좀 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녀 이게 실제로 그 기재부나 국세청에 얘기가 나와 있는 건가요? 이 얘기는 아마 제 개인적인 추측이다. 추측을 실무적으로 제가 느끼는 네. 이 개정안이 어떻게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을 느끼는 바를 여러분한테 공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음모론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국회의원 분들이나 우리나라의 이제 자산 축적을 많이 하신 분들이 네. 이제 슬슬 돌아가실 나이대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끝까지 내가 우리 자녀한테는 젊었을 적에는 안 주고 있다가 내가 네.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시점에 이렇게 그때도 자녀도 많이 낳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좀 개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음모론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게 상속을 빨리빨리 이 부의 이전을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 뭔가 활력을 위해서라면은 증여 쪽에서 먼저 요 한도를 좀 높여지는 게 지금 상속세를 5천에서 자녀 한 명당 5억으로 10배나 늘렸잖아요. 네. 그럼 뭐 이걸 2억 5천으로 줄이고 증여 2억 5천으로 하고 해서 균형을 맞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좀 이건 많이 아쉽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도 아무래도 뭐 이제 사실 뭐 증여를 할 건지 상속을 할 건지는 그 가정에서 선택할 그런 좀 특이성이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경우에 있어서 내 재산 가액이 엄청 많은 게 아니라면 대부분 살아생전에 어느 정도 재산을 정리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증여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충분히 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뭐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증여를 해주고 싶어도 너무 세금 차이가 크니까 아유 그냥 나 돌아가면 상속으로 받아라고 해서 다들 이제 증여를 못 하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너무 맞습니다. 차이가 클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상속세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항상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상속세 자체에 대한 어떤 자녀 공제를 증가됨으로써 이 세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개정 아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좀 진보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긴 하지만 증여에 있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상속을 대비하기 위한 지금 당장의 현안인 증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충분히 이 긴 암묵으로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증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공제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거 제가 괜히 얘기해서 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상속 때는 또 남존여비 사상에 또 지금 고령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상속으로 가면은 뭐 이렇게 유언도 있고 뭐 유류분도 있고 복잡해져가지고 이제 막 소송도 하고 막 건물 팔고 난리 나잖아요. 네. 살아생전에 그냥 남자 여자 가리지 말고 자녀 한 명당 공제 많이 해주면 네. 그 증여 많이 하지 않을까 이제 공평하게 네.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요번에 상속세가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럼 뭐 신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어차피 뭐 우리 아파트 팔았을 때 이제 비과세 되면 신고 따로 안 하잖아요.
그럼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제를 15억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물려받을 재산은 뭐 한 10억이다라고 네. 한다면 이 공제 금액 5억이라고 하는 여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설령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 재산 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제 금액 5억보다는 적다라고 판단했을 그쵸. 때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세법에서 바라보는 상속재산 가액은 내가 바라보는 것과 스펙트럼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받는 날 현재 네. 뭐 부동산이나 예적금 잔액이나 보험금,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합산을 해서 재산 가액이 뭐 한 10억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세법에서 바라보는 상속재산은 사망일 전 10년 이내 과거 최고 그래서 사망 전 이제 상속인에게 증여라는 금액이 있거나 혹은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자 대표적으로 뭐 손자 손녀나 사위 며느리 분이 되겠죠. 이 증여를 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들은 다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망일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네. 이 사망 신고를 하고 1년의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이 돌아가신 분이 받아야 될 퇴직금이나 네. 보험금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다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에서 본 상속재산은 10억 원이 아니고 뭐 한 18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공제금액 15억보다 초과하는 3억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걸 신고를 누락을 했을 때 나중에 생각하는 무신고가산세 20% 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큰 세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공제금액에 대한 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를 할 때는 네. 가급적이면은 세무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내가 정확한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또 판단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출발선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쵸. 내가 명확한 출발점을 가지고 재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 평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이거는 이제 평가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예를 들어서 공제 금액이 내가 15억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 내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기준 시가는 10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공제 금액 이내이기 때문에 내가 상속세를 납부할 일은 없겠죠. 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마지막이지만 네. 자녀 입장에서는 이 자산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용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상속받는 시점부터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뭐 먼 미래에 처분할 계획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 이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해두는 것이 아니고 네. 13억 정도 감점 평가를 받아서 출발 선상을 높여두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따지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재산을 나중에 언제 처분을 하든지 네. 취득 금액이 10억 원인 것과 취득 금액이 13억 원인 것과 아. 이 양도세 미래에 발생할 양도세 세금 차이는 거의 한 1억 정도 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발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감정 평가를 해두는 것이 좋고 그러면 감정 평가를 나중에 양도를 할 때 그때 소급 감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맞아요. 하시는데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세법에서는 소급 감정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건에 대해서만 네. 그 감정한 가액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당장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감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 감정 평가를 해 두시는 게 가급적이면은 이제 저도 권하드리는 바이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단지 내에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비교 대상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이제 양극화가 심해가지고 팔리는 단지는 많이 팔리고 또 안 팔리는 단지는 또 평가일 6개월 전후로 해서 거래 네. 가액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감정 평가가 좀 필수인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이 제가 목격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공익 수용 사업에 따라서 땅이 보상이 되는 경우예요. 국가에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농지인데 네. 그 땅이 지금 뭐 한 수십억 원의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네. 그 당시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는 취득가액이 아주 미미하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신고를 하다 보면 실제로 제가 신고를 하다 보면 보상 금액에 취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다시 말해서 내가 처분하는 금액, 보상받는 금액의 95%가 양도 차익이고 그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지금 당장 출발점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두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내가 부담할 양도세를 좀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한 자세이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뭐 100% 공제금액 이내에 안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상속세가 일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발생할 양도세가 대부분 1.5배 이상 더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통계 데이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평가는 내가 재산을 출발하는 운용한다는 입장에서는 좀 미리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세 신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를 놓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은 그 기준 시가를 뭐 국세청에서 그 당시 대충 알아서 그냥 정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신고를 할 때 관할 네. 담당하시는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네. 국세청에서 그 당시에 감정가액이 아니고 보충적 평가 방법이죠. 시가가 없기 때문에 보충적 가액인 기준시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 그럼 저희가 아파트 보면 한 13억짜리 아파트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한 14억, 15억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14억에 팔린 선례가 있다고 네. 하더라도 그게 뭐 내 아파트와 다르게 네, 나는 뭐 로얄동이나 시층이 좋다든지 네, 뭐 로얄동이나 요럴층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물론 이제 시세를 반영한 가액이긴 네. 합니다만 감정가액가는 대부분 한 10% 내지 그래도 20%까지 최대한 가격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15억에 신고해서 어차피 세금 안 내고 그 상속세 안 내고 나중에 내가 20억에 팔 때 5억 정도만 차익을 내면 되는데 맞습니다.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때 가봤더니 국세청에서 그 13억도 아니고 한 12억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정가액이 그때 없다면 뭐 금액 많이 떨어진 거 있었어. 예를 들면 뭐 6개월 전 사례 한참 네. 부동산값 떨어졌을 때 갖고 와가지고 네네. 연도별로 할 거죠. 그러면은 네네네. 이제 나는 15억에서 20억으로는 5억 세금만 내는데 12억에서 20억이니까 8억에 대한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네. 세법에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 네.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 유사매매 사례가액보다 좀 더 우선해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 또 감정가액이다 보니까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견이 발생하는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감정을 좀 받으면 좋겠고 감정을 받을 거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니까 상속세 맞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럴 네. 거면은 그 이성우 세무사님 같은 전문가분하고 좀 사전에 얘기를 좀 해봐라. 네, 전문가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작가님 그 세무사님께서는 부의 이전이라는 또 그 책을 공동 저자로 쓰셨었는데요. 요 부의 이전 지금 시점에 읽어본다면 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번 개정안이 당기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이번 그 채널을 통해서 이 관련 지식을 좀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부의전이라는 책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내가 상속이나 증여를 좀 어떻게 준비를 할까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이제 생활 친숙하게 내가 하나의 좀 바이블 형태로 옆에 두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의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무사님 또 이번 개정에서 좀 수정되거나 논의된 뭐 좀 짜잘한 사안들 또 있을까요? 사실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옵션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과세 구조를 지금 이제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산정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소위 증여세처럼 각자 받아가는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자라고 해서 유산 취득형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사실 이거 유산 취득형에 대한 이 과세 개편 주장은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신문 기사를 살펴보시면 1990년도 중반에도 나왔고요. 항상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상가를 상속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100억에 대한 상속세는 대략 45억 정도 나올 거예요. 와, 많이 나오네. 근데 자녀 4명이 그걸 각자 25억씩 네. 25억씩 받아간다라고 하면 4명에 대한 세금을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의 합계가 33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산 취득형으로 이제 과세를 하자 바꾸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과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게 세법 개정안 전반적인 이제 아주 대소전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바뀌는 게 좋을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워낙 시간적인 부분과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바뀌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유산 취득형으로 바뀌었을 때 단점이 뭐냐면 네. 내가 실제로 내가 그러면 상속받는 전체 재산 중에 나의 몫이 정해져야지 내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소송이라고 하는 게 가족들 간의 불화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소송이 또 이제 하루 이틀 또는 몇 개월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6개월이라고 하는 상속세 신고 기간을 훨씬 지나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럼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납부는 하지 못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또 못 거두려니까 네. 신고 기한이 지나서까지 계속 그걸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하는 그런 시간적인 비용이나 행정 인력에 대한 낭비나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자본이득세로 좀 바꾸자. 네. 자본이득세가 이제 소위 말해서 양도세하고 비슷하게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상속 받고 처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동안 발생하는 이 자본 이득에 대한 누적분의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네, 세금을 납부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상속세보다 더 큰 세부담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극단적으로 예시를 좀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50년 전에 네. 구입한 재산을 내가 상속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50년 전에 취득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재산 가치는 계속 우상향해 있겠죠. 그리고 상속을 받았다고 할게요. 상속일 현재에는 내가 상속세 부담을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나서 상속을 받고 내가 50년 더 보유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속일로부터 또 내가 실제 처분한 날 미래까지 재산 가치는 우상향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재산 가치 누적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경제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했을 때 과연 그게 상속세보다 더 적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죠. 미국 사례를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은 상속세가 돌아가시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외로 미국은 네. 상속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미국도 상속세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제 아주 초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인식이 아주 강하죠. 예를 들어서 일평생 이 상속 증여를 받든 개인 입장에서는 170억 정도 네. 환율을 따졌을 때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은 2배인 한 340억 정도는 네. 이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방금 말씀드린 일괄 공제, 뭐 배우자 공제 30억하고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상속에 대한 세금이 뭐 170억, 340억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네. 그러면은 미국은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와 우리는 이렇게 가능한 세금을 많이 걷는 이유가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 자체가 네. 같은 이제 뭐 부과 형식으로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생각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세대가 그 다음 네. 세대로 부의 이전을 할 때 네. 물려주는 사람을 욕하지는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욕하지는 않는데 그걸 받아가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죠. 금수저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부의 대물림을 좀 차단을 하고 그걸 좀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공적으로 좀 쓰자라고 하는 그런 주의인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많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뭐 소득세나 재산세는 좀 많이 부과를 하되 본인이 그렇게 세금을 한번 내고 남은 이제 모은 부에 대해서는 그걸 나중에 이전을 하든 뭘 네.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좀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서양권에서 어떤 뭐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그런 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문들 발렌베리 가문 뭐 이런 거. 네, 그런 가문들을 좀 중요시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가문에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문이 아주 오랫동안 그런 부를 축적해 왔고 그리고 당연히 그분은 세금까지 납부한 재원이 투명한 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 누구누구 가문이지 않을까.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부의 이전에 대해서 좀 서구권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시각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은 외국에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네.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또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계속 사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상속세가 소위 뭐 인헤리턴스 텍스라고 하잖아요. 그 상속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분들도. 그렇지만 그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아주 초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야 되니 생각보다 많은 세부담이 있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한국말도 서툰데 우리나라 상속세법을 공부를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도움도 사실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에 대한 좀 인식 차이, 관념 차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 부의 이전에 대해서 좀 공익을 위해서 좀 차단하자. 좀 네. 너무 그냥 자녀가 받지 말자. 이게 좀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네. 요번에 또 세법 개정안에 또 뭐 과세 유예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2025년부터 세금 양도세 안 낸대. 라고 알고 계신데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요? 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역시나 이번 상속세 개정안처럼 네. 좀 더 연말에 국회 통과되는지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재산 운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연말 가봐야 비트코인 과세 유예인지 아닌지도 확정된다. 네, 그럼 세무사님 보시기에 좀 어쨌든 이게 사실 그 표결이 중요하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분들은
비트코인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 혹시 좀 나온 게 있나요? 아무래도 뭐 법안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되려면 네. 전체 국회 의석 중에 300석 중에 150석이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야당이 170석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나 여당 차원에서 주장을 하는 바가 그대로 좀 밀고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든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든가 좀 알고 있는 바는 없어서 아마 장기적으로 실제로 뚜껑을 한번 열어보시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세무사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상속세라고 하는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속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의 합계가 이 사망이라는 집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빵 터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낙목으로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 맞는 그런 세법 절세 그런 전략을 좀 잘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의 이전의 저자이신 이성호 세무사님을 모시고 긴 시간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사님. 네, 고맙습니다.